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낙연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른 의원을 연결해서 이낙연 캠프의 본경선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마이TV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세요, 의원님. 네, 자주 불러주면 언제든 나오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어제 이제 당 지도부가 경선 연기 결정을 했습니다. 뭐 네. 이제 5주 정도 연기가 됐는데요. 의원님 좀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네. 거고 처음부터 우리가 그 지난번 한 달 좀 됐죠. 의총을 통해 가지고 네. 한 달 더 됐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경선을 하는 게 맞지 않다. 네. 국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연기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지도부가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네. 결국 지금 이제 4차 대유행이 되니까 뭐 안 할 수가 없죠. 이 상황에서는 대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이 5주를 연기하자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완전히 제대로 하려면은 이게 이 완전히 면역이 생길 때까지 예. 연기하는 게 맞는데 뭐 지도부가 주장하는 바를 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대선적 차원에서 이걸 수용했다라는 사실 네. 이게 이제 뭐 알려졌던 얘기고요. 그래도 완전히 이 코로나에 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난 뒤 적어도 11월 이후에 네. 하는 게 도리로서는 맞죠. 그리고 아하. 당도 주장하는 바가 있으니까 따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을 했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본경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후보의 본경선 전략 이게 좀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략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상황도 필요하지만은 네. 이게 국민들이 특히 우리 당 지지자들은 이번 그 후보 결정대회 대통령 후보 결정대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누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냐 이게 이제 이 기준이 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의 키포인트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어필해야 된다. 예.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건 누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이 후보냐 이걸 알려면은 그 뭐 평소에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후보들 간의 토론을 통해 가지고 네. 저 후보가 생각하는 거 어떻구나 이렇구나 그걸 판정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도리로서는 후보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후보들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 이를테면 TV 토론 같은 것. 네. 그리고 후보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환경. 이걸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한 거고 네. 그 자체가 전략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쭉 보았는데 그 전략은 전략일 수도 없고 당연한 거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그런 네.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누가 본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냐 이걸 드러나게 하겠다. 그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그 1차 우리 이 예비 경선을 해보니까 네. 6명으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갖고 있는 진면목이 이제 제대로 알려진 셈이죠. 제대로 알려져서 TV 토론을 해보니까 네. 누가 진짜 이게 우리 지도자로 돼야 될 분이구나. 뭐 이게 드러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비 경선 때도 그렇고 본경선 때도 그렇고 최대한 많은 토론이나 후보들 간의 여러 가지 경쟁을 좀 보여주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낙연 후보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뭐 네. 사실 어떤 조사 뭐 이 특정한 조사 이런 걸 보면은 급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요인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겠네요. 어떻습니까?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그렇죠. 예. 오늘 발표했습니까? 오늘 나온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전남 쪽에서 언론이 한 언론이 보도한 걸 보면은 네, 오늘 네, 보도가 됐죠. 예, 오늘이죠. 예. 네. 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두 분을 붙였는데 네. 이겼죠.
예, 1등으로 앞서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호남 분들이 대체로 보면 다 전국적으로 그런 이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네. 델사로 밀어주자. 아하. 이걸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게 호남의 특징이거든요. 예. 예, 우리가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사람한테 밀어주자. 이게 이제 그 호남의 어떤 전략적 선택의 이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방향에서 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제치고 1위를 했다는 사실. 아.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지지자들, 국민들에게 이게 퍼져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아하.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네. 그리고 아마 이 흐름은 이달 말 또는 8월 초쯤 되면은 네. 이 소위 골든 크로스라 그럽니까? 우리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제끼는 2위가 1위를 제끼는 네.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아, 그러니까 네. 오늘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의미심장해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십시오. 예, 무등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광주 지역 만 18세 이상 816명, 전남 지역 만 18세 이상 811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15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차기 대선 주자 중 누구를 가장 선호하느냐 이 질문에 광주 전남 응답자의 39.1%가 이낙연 전 대표를 꼽았고 이어서 30.2%가 이재명 지사를 선택했다. 이거고요. 그 격차가 8.9%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표본 오차 95%에서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오차 범위인데 이걸 벗어났고요. 어쨌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이번에 보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그 조사 여기에 좀 의미를 두고 계시는군요. 네, 그게 이제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당의 흐름을 주도하는 부분이 이제 광주 전남 쪽입니다. 네. 이제 바람이 일어나면 그게 전국으로 휙 돌면서 전체적인 전국적 이 상황으로 정리가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이제 광주 전남에 시작됐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제치고 우리 그 여당의 선두로 돌아왔다. 네. 이게 상당히 시사한 바는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흐름이 전국으로 퍼져나간다고 보죠. 서울로 가고 영남으로 가고 충청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서 네. 전국 상황을 정리를 하면은 이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달 말쯤 또는 8월 초쯤 이 이낙연 대표가 당당하게 우리 여권을 대표하는 그런 주자로 나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자, 이제 본경선 지금 상황 아직 이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초반부터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좀 뜨거운 것 같은데 특히 이재명 후보가 예비 경선 때와는 좀 다르게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평가가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서 뭐 본인 주변을 되돌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재명 후보의 공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그 이 후보 간에 경쟁을 하게 되면 서로 막말 그대로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당내 이제 동지적 입장은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죠. 그래서 검증하는 것하고 네. 네거티브는 서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일테면 사생활 문제가 없는 도덕적으로 누가 깨끗한 후보냐 뭐 이런 거 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지킬 정책 실력을 누가 갖췄느냐 뭐 이런 데에 대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고 네. 근데 그런 걸 하되 사실을 왜곡하면은 국민들께 공감을 얻을 수 없죠. 그건 결국 본인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게 돼 있죠. 예. 그게 이제 검증과 네거티브를 이게 혼동되면은 결국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본인에게 되돌아간다. 네. 이걸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본인 주변을 되돌아봐야 한다. 이 얘기는 들으다 네.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엎티머스 네, 이 사건 아마, 관련한 예, 걸 거라 그렇습니다.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재명 지사 측에서 말한 게 있습니다. 2020년 작년입니다. 작년 10월 14일 이재명 지사가 SNS에다가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볼 때 압도적 대선 후보 지지율을 가지신 이 대표님께서 이낙연 대표를 지칭합니다. 뭐가 아쉬워서 네. 계약 문서와 통장 입금 기록이라는 물적 증거를 남기면서 수십만 원에 불과한 부당 이득을 얻거나 묵인하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래 연루서를 주장하는 이
저게 악의적 음해 정치를 신게 하는 대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를 옹호를 했는데 네. 지금 와서 이걸 이 거꾸로 이재명 지사 쪽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네. 이게 뭐 옵티머스 건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 네. 오히려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또 따로 얘기해야 할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긴 이재명 지사의 내용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용은 네. 이게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낮은 수준 음해 정치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1년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지금 와서 이게 그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예, 그중에서 공격하는 내용들이 네.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건 뭐 전혀 이 얘기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많았다는 거를 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결국은 이낙연 후보가 그만큼 흠결 사항이 없다. 이게 이제 이 결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이낙연 후보가 쭉 지켜보고 같이 있었는데 네. 저분같이 저렇게 살기도 참 쉽지가 않다. 아. 저렇게 그냥 정치를 30년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아무 구설수 없이 이렇게 지탱해 왔다는 것, 이게 참 희귀한 경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년하고 왜 지금 이 말이 다르냐 뭐 이런 비판이신 것 같고요. 네. 이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뭐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유관기관 공무원의 SNS 비방 의혹 관련해서 이거는 인사 문제가 아니고 뭐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선거법 위반 여부는 그에 따른 법적인 과정이 있을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낙연 캠프 쪽이 좀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뭐 경찰 수사 의뢰 이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아니 이거는 나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징계하고 직위해장 이게 나한테는 최선인데 법적인 조치를 강조한 이런 부분은 좀 너무 나은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그건 계십니까? 아니고요. 예.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는데 SNS상을 보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그 당자하고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것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상대합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사진을 찍고 할 정도면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잘 아는 이게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가다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냥 사진 찍자 그러면 사진 찍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모르는 사람이 전혀 아니죠. 그 사람이 공직을 맡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모른다 하면은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소리죠. 잘 아는 분입니다. 아는 분인데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분명히 지금 그 부정행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빨리 경기도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그리고 사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법적 문제로서 형사처벌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재명 지사는 뭐 직위해제하고 인사적인 조치를 한 걸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조치하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했는가요? 했다는 소리는 그 했다면은 다행이네요. 당연히 해야죠. 네. 근데 지금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이걸 더 뭐 경찰 수사 의뢰나 뭐 이런 걸 더 이제 법적인 일단 경찰 수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가 계속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이제 불법하지 말자 이런 본보기 차례로 이걸 받게 하는 이런 상황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상황 좀 보신다고 하신 것 같고 이제 사실 본경선에 들어가면서 1, 2위 싸움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진검승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있는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 지사도 공격을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공세에도 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대표 시절 점수가 빵점이다라고 직격탄을 좀 날리는 모습이고 검찰개혁 책임을 회피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과도하죠. 한참 과도했는데 이 추미애 대표가 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도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았습니다만 잘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와서 뭐 대표 시절에 빵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노 친비죄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침뱉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살살이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검찰 개혁에서는요. 네. 이거 검찰 개혁의 책임을 회피했다 말이 전혀 안 되죠. 그 이낙연 당 대표 시절에 권력기구 개혁 TF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검찰 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같이 최고위원을 하셨던 김종민 의원이나 신동근 최고위원이 저건 강하게 반발했죠. 왜 우리가 그 당시에 검찰 개혁을 제대로 안 했느냐? 확실하게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네. 이걸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 검찰 개혁 책임을 회피했다 이 얘기는 얘기가 안 되고 네. 대표 시절 점수 빵점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일테면은 6개월 조금 넘는 기간 당 대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당헌상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설 당 대표는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한 10일 며칠 10며칠 했는데 네. 뭐 성과로 따진다면은 뭐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표로 있는 동안에 422건인가 그래야 된다는데 네. 그것 따라서 저는 제일 크게 내세우고 싶은 게요. 제주도민들이요. 4.3 사태 이후로 73년 동안에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네. 이 한은 보통 한이 아니었죠. 이 4.3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만들 때 야당은 굉장히 많이 설득했습니다. 야당이 안 해주려는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4.3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일정 정도 기록을 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대단히 잘한 일이기 때문에 이는 이낙연 대표의 이 법적으로 남겨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5.18 관련 3법도 정리했고 택배기사 가로수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사회적 합의를 당대표 시절에 이끌어냈습니다. 네. 이런 등등이 얘기한다면은 빵점이라는 얘기는 한참 지나친 얘기입니다. 지나치다.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했던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이 너무 지나치게 예. 사실과 너무 벗어나는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건 결국 자신에게 돌아가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네. 이걸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뭐 이 민주당 내 지지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과한 얘기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당 선관위에서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 너무 과열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이낙연 이 대표 시절에 이게 너무 개혁에 있어서는 좀 너무 머뭇거린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캠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제일 기대했던 게 검찰 개혁이었거든요. 네. 180석 의석을 너희들이 줬는데 너희들이 네, 뭐 하느냐 네. 이게 이제 제일 큰 그 화두였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제1선에서 맡아서 했던 부분이 이제 법무부였는데 이때는 추미애 장관이죠. 법무부였는데 추미애 장관이 고생했습니다. 네. 했는데도 결국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뭐 잘 됐냐 잘 못 됐냐는 앞으로 역사가 이제 평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시원한 결과를 못 준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 저렇게 살아서 전국 1위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결과로 볼 때 이게 검찰 개혁을 제대로 잘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점에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에 있는 180명 국회의원 모두 추미애 의원 장관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건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 상황에서 볼 때는 윤석열 저쪽 후보가 뭐 기시등등한 것 같지만 결국 국민들이 그 심판할 거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검찰 개혁을 제대로 시원하게 못해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이 비판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그게 한두 사람의 상황으로 될 수 있는 거냐? 이낙연 대표 혼자서 그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이낙연 대표 시절에 무슨 제대로 된 속 시원한 결과를 못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신다면은 네. 그건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내실을 챙기면서 국정을 앞으로 이끌어 나갔다. 이 점에서는 그 말은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아마 이 부분은 후보들 간의 토론 과정에서 더 논쟁이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래서 후보들은 네. 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을 하는 것이 제일 네. 확실하게 이 누가 틀렸고 누가 맞고
이걸 밝혀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후보 토론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윤석열 전 총장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죠. 본선에 가시게 되시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야권 대선 후보 만나게 될 텐데 윤석열 전 총장 뭐 아니면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여러 인사들의 이름이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권 대선 주자들의 모습, 뭐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이 현재는 약간 1위입니다. 네. 그러나 이분이 최종 후보로 본선에 나설지 이건 장담할 수 없죠. 저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뭐 우리 국민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저런 비리, 이 가족 관계,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 이런 걸 볼 때 저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차라리 검찰로서는 어울린다. 이런 판단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그릇은 아니구나. 이걸 이제 국민들이 간파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있나 이 의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역시 비전이나 철학이 이게 아주 모자라구나.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읽은 거죠. 네. 이게 하나 둘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지지율이 빠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 1위 후보 자리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쉽지 않다. 예. 그래서 그 대타로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얘기되고 있는데 네네. 이번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원이라는 문제죠? 자리는요.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야 이게 사정기관 아닙니까? 네. 그래야 이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건데 이 감사원장 있을 때부터 이 정부를 공격하는 식의 감사를 해내더니 네. 드디어 임기도 안 채우고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감사원에 있는 후배 이 직원들이나 국민들 앞에 이게 볼 면목이 있는 일이냐.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 중립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임기 끝나기 전 튀어나와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 네. 이게 지금 아주 안 좋은 사례를 사장기관의 감사원장이 네. 임기도 안 채우고 아하. 정치 현장으로 뛰어들어왔다라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사례를 만들어낸 장본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심판을 하리라 생각하고요. 네. 지금 뭐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건 아마 입당했던 효과 네. 이게 강하게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게 그 정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 전 총장 뭐 중도 낙마 또 예상을 해주셨고 최재형 전 원장도 국민들이 심판할 거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자 그럼 저희가 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의 행보나 공약 중에 앞으로 좀 눈여겨볼 부분 또 앞으로 좀 어떻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부분들이 있으면 힌트 좀 주십시오, 의원님. 지금 우리 앞으로 공약 중에서요. 네.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현재 시대 정신을 얘기한다면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자 네. 이거거든요. 그렇죠. 공정이 이번 시대에 우리 이번 선거의 주 화두가 될 터인데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겨냥해서 이낙연 대표 내세우고 있는 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걸 비전으로 내셨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산층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이제 중산층 경제론을 제시를 했는데 네. 여기 따라서 청년 주거 문제라든지 지금 이 아파트 값이 올라서 지금 나라 전체가 이런 상황인데 네. 청년이 주거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여러 문제 사회 문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그리고 여성 안심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이런 제안을 했는데 네. 이게 일테면 하나의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이 정책인데 네. 현행 12세 이하 여성들에게 여아들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 접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2세 이하로 되어 있는 거를 26세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네. 26세까지 된 부분 여성들 중에서 이게 뭐 자궁경부암 백신이 60만 원인가 그렇게 한대요. 네. 엄청 비싼 모양이에요. 그걸 국가가 책임지겠다. 예. 그래서 여성들에게 자궁경부암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게 지금 우리 정책으로 이낙연 대표가 내놨습니다.
굉장히 아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뭐 남성도 필요하면 18세 이하는 이 백신을 맞게 해주겠다 이런 정책인데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이 안심하고 결혼도 하고 우리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정책을 집중적으로 좀 내놓을 생각입니다. 이것도 예.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 이 개념을 지금 법적으로 집어넣으려고 네. 토지독점 규제 3법을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법도 있고 개발이익환수법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있고 네. 그래서 국토를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는 이런 이 상황에서 지방공약도 차차 제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어떻게 또 발전시키고 또 어떻게 바꿔 나갈지 이런 비전이 중요한데 비전이 중요하죠. 예, 이게 뭐 공방이나 이런 게 좀 가려져 가지고 잘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공약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또 하나 추가해서 네, 말씀하시죠. 예.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는 후보자 부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후보자 부인에는 관심도 높아지는데 예. 우리 김숙희 여사께서 네. 지난 5월 달부터 호남에서 저기 이 민생 현장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자 부인들의 내조 정치도 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도 한번 들여다보고 오마이 TV에서 네. 후보자 부인들 다 모셔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예. 의원님 좀 오랜만에 모셔서 말씀을 잘 들어봤고 저희 또 이낙연 후보도 한번 저희가 초청해서 말씀 네. 좀 듣고 싶은데 좀 너무 예. 바쁘셔가지고 그게 잘 추진이 조정하기가 안 만만치 되네요. 않을 텐데 저도 비서실에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제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예. 네, 후보도 시간 되는 대로 모셔보도록 하고요. 우리 예. 또 서른 의원도 시간 되시는 대로 저희가 자주 좀 여쭤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오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른 민주당 의원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 선거 전략, 본경선 전략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고요. 정책적인 면도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